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협상에 나서겠다던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면서 한 발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를 거론하면서 당장 특검법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매주 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첫 방문지인 부산, 울산,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외교 행보에 촉발을 뗀 가운데 당 내에서는 선대위 규모와 인선을 놓고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탑승 수속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 전국의 공항에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해외 서버에 문제를 보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돼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된 일부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는 오전부터 차량들이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넘었고 위중증 환자는 4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75%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잠시 중단하는 기준의 일부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6중 전회가 폐막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마오쩌둥 수준의 지도자로 격상시키는 이른바 역사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2명 늘어서 475명입니다. 사흘 연속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상회복 1단계로 진입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6일 411명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은 뒤 최근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집단 감염도 비상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요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요양원, 굳게 잠긴 문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입소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검사한 결과 의료진 포함 1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 요양원 입소자는 30명, 종사자는 약 20명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고창군에서는 하루 100에서 200명가량이 이용하는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와 직원, 그 가족 등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잠시 모두의 방심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의 경우에도 거듭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에서도 초등학교 한 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이했던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여전한 방역 체계입니다. 방역 상황에 대한 피로감에서 시작한 위드 코로나. 또 다른 대유행의 임계점 앞에 서게 된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초과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와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이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가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그것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면서 외출이나 외식이 늘다 보니까 배달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 장기화 속에 배달 기사들은 크게 늘었었는데요. 최근 배달 주문 급감으로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배달 일에 뛰어든 이성우 씨. 지난달 중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한 달 수입이 20%가량 줄었습니다. 늘어난 배달 수요에 맞춰 배달 기사는 늘고 거꾸로 단가는 낮아졌는데 주문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는 10% 내지 20% 정도 낮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위드 코로나 이후로는 콜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비피크 시간에는 주문이 없어가지고 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뒤엔 마음이 더 심란합니다. 언제 주문이 들어올까 기다릴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따름입니다. 이 일을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콜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좀 초조한 부분이 있죠. 이제 길거리에서 대기 중일 때는 다음 콜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시는 건 배차를 기다리는 주문 리스트입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 반, 딱 점심시간이라 주문량이 폭주할 때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기창에 한 30-40건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문량이 확 줄어 지금은 단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일감이 줄면서 배달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계속 뭐 기름값, 뭐 보험료 그거는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일을 찾는 게 낫겠다. 음식점에서도 배달 주문보다는 식사하고 가겠다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배달은 조금 줄고 매장 손님은 좀 늘었죠. 한 20% 정도 또 조금 올라갔죠.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배달 기사 수는 42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20%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예고한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집결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민주노총이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 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서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고 5,000% 이자를 뜯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당이 이자로 챙긴 돈은 무려 146억 원이나 되는데요. 고가 자동차와 요트 등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 개방합니다. 안에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보이는데 모두 불법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40대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의 8개 팀을 꾸렸습니다. 마치 은행처럼 지점망을 두고 수익이 나면 직원이 팀장에게, 다시 팀장은 총책에게 일부분을 상납하는 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일당은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모두 400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로 146억 원을 뜯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과 친구 연락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했는데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자를 압박하려는 용도였습니다. 일당은 뜯은 돈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최고급 주거시설을 숙소와 사무실로 이용했고 고가 외제차, 요트 등으로 호화 생활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요트를 구입하고 직접 요트를 이게 운전하기 위해서 그 면허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또 A씨 내연녀 집에서는 술을 헤아리기 힘든 고가 핸드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무실과 숙소에서 현금 3억 7천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고 숙소 보증금과 자동차 등 7억 4천여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켰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 10%를 팔 수 있다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주식 50억 달러, 5조 9천억 원어치를 실제로 매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테슬라 주식 215만 주에 대한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 93만 주를 매각했고 9일과 10일에도 360만 주를 추가 매각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3%에 해당하는 450만 주를 팔았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을 겨냥해 아직 팔지 않은 주식에도 부유세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자 자신이 가진 테슬라 주식 17% 중 10%를 매각할 수 있다며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물은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근로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CNN은 포르투갈 의회에서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6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중국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 쌍10일 쇼핑 축제가 열린 어제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하루 100조 원에 가까운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견제 탓에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예년의 폭발적 성장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자가 4번 겹치는 11월 11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싱글의 날이란 뜻인 광군제라 부르며 시작된 중국 내 최대 할인 행사.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액이 5,403억 위안, 우리 돈 99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첫 할인 행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온 급성장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85.6%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8.4%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고 합리적 소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我觉得就是根据自己的现在的需求去买点，我觉得没必要去弄很多的东西，平常各种活动也挺多的。 또 공동 부유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견제도 성장률 감소에 한몫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디어 행사를 취소하고 실시간 매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올해 행사를 최대한 조용히 치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쌍10일 쇼핑 축제 관련 보도까지 줄어들며 예년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늘었습니다. 从数据上来看呢，今年的双十一的增速呢是相当好的。那这个背后呢，我们认为的原因就是消费者的消费诉求还在。 특히 라이브 방송의 성장이 눈길을 끌었는데 인기 쇼핑 호스트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어제 하루 시청자가 1억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20대 대선을 향한 두 후보의 분주한 일정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일정에 담긴 의미와 그 밖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주자 두 분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 매일 타는 민생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민생버스. 예. 이제 출발을 오늘 했는데 이게 최대 8주 동안 운영이 된다고요? 예, 8주 동안 전국 각지를 좀 예. 누비면서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원래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번에 예. 강점이 현장에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네. 또 오늘 뭐 글도 올리셨습니다만 뭐 때로는 따가운 말씀도 경청하고 그 예. 가운데서 내년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네.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함께 듣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버스를 타고 출발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강한 후보 강점을 살린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이기도 하신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버스 안에 스튜디오도 있고 세대별로 뭐 대표들하고 대화하는 뭐 국민 반상회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제가 하나 꼭 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각 지역에 가면 역사성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마산에 가면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공원묘지도 있고 네. 역사성 있는 곳을 함께 가면서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청년들과 각계각층을 만나는 것인데 네. 특히 우리가 청년 문제 하지만 특히 또 지역의 청년 문제와 수도권의 청년 문제는 다르다는 말이죠. 예. 예,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울산, 부산, 마산, 거제 이렇게 쭉 방문하면서 만나시는데 부산에 가서 만나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는 이런 예.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본인이 창업을 했는데 처음 창업을 하고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장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메일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답신이 왔다. 그게 이재명 지사다. 네. 그리고 어떤 지자체장은 이런 답신이 왔대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데다가 보내는 거 아니다. 예. 뭐 이런 답신을 받기도 했다고 하면서 네. 그 인연이 되어서 이번에 부산에 가면 만나고 또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스타트업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게 네. 이번 방문의 취지입니다. 예, 메타버스 오늘 출발해서 제가 좀 어떤 형식인지 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보 행보를 보면 2030 청년들에 집중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번 대선에서 이 세대가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뭐 네. 2030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중요하겠지만 2030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 거기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을 지지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동까지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2030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이제 외교 행보를 보였고요.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도 가셨고 경남 예. 봉화마을도 가셨습니다. 이 1박 2일 일정,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일정에 대한 첫 지방 그 일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예.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민주당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기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많이 강조하셨고 평등도 많이 강조하셨고 이상적인 정치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의 통합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지금 되짚어보고 다시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도 가시고 목포도 가시고 봉화도 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당내에서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행보들이 뭐 광주에서는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한번 안 갈 수는 없는 그래서 민주당의 원래 정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주한 움직임 속에 워낙 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대선 주자의 행보는 물론이고 말 한마디,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여러 구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사고 관련해서 다양한 억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CCTV 화면을 공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 당시 작성한 방명록 문구로 또 여야 간 공방도 있었는데요. 자, 관련 얘기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박석원 앵커가 지금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용이 반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넉 달도 안 남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시 후에 뭐 화면을 보면서 5.18 묘지에 가서 했던 그런 뭐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좀 전에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야말로 정치 보복 뭐 이런 걸로 지금 점철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인터뷰를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뭐 자기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과감없이 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신 분인데 뭐 우리 목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가 준비가 돼서요. 자, 후보들의 여러 가지 말, 행보에 대한 그 공방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박석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두 후보 모두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며칠 전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언제, 어디서, 왜 다쳤느냐를 두고 각종 유언 비어가 난무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선대위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누리꾼 2명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오늘은 SNS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CCTV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화면 속에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사진을 올린 선대위 배우자 실장 이해식 의원은 패밀리스트 이재명이라는 해시태그로 가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명록 문구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반드시 맞춤법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의 반드시라는 써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이경부 대변인은 한글도 모른다며 저격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도 반드시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라며 가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 4월 작성한 5.18 민주묘지 방명록 문구를 꺼내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윤석열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똑바로의 의미, 반드시로 적은 것이 맞다며 과거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좀 선거를 지금 넉 달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운 시점인데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쓴 반드시, 자, 이거 반듯하게 세우겠다 후보는 이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참전을 하면서 조금 더 논란이 됐는데,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 홍영표 선대위원장도 4월에 방문하셔서 반듯하게라는 뜻의 반드시를 방명록에 썼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이 쓰신 표현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협받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위협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표현은 좀 표현 자체에 저는 문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의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전두환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 사과 자체도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의 사과를 했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사과하러 왔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훼손하고
계속적으로 유언비어를 일삼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쓰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분들 아직도 주변에서 무슨 직책을 맡기고 계신데 그게 그런 분들을 지금 기용하면서 무슨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성립될 수 있는 건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박명록 문구보다 지금 5.18 망언 관련된 분들이 아직도 후보 주변에 있고 이런 행보들이 더 문제다 이런 점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맞춤법 문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게 맞춤법상 틀린 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반듯하게라고 쓴 게 틀렸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반드시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반듯하게는 말이 왜 틀렸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듯하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5.18 정신에 대해서 인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듯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는 걸 하면서 정책, 비전, 국민들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글씨가 틀렸니 말니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죠. 더 큰 그림, 국민들한테 희망의 복원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진태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진태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의 특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대위에서 직함이 없으셨던가요? 지금 선대위가 아니고 당에 이재명 게이트 지난번에 후보 캠프에서 지난번에도 안 했죠. 지금 당에 저 이재명 게이트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알겠습니다. 선대위는 아직 안 꾸려진 이런 상황이에요. 선대위는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 김혜경 씨 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허위 소식이 많이 돌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사진 캡처 사진까지 공개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좀 전에 뭐 앵커께서도 얘기하면서 구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구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얘기한 건데 오히려 이것을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세력들 이런 부분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명선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짜 오늘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취지의 뭐 보따리 주머니를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양당 모두가 단호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가짜뉴스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 전원을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뭐 선거가 기본적으로 가치의 장이고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저는 이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양당 공이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주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도 후보들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할까 이 부분 보고 싶은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이제 돌다 보면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뭐 김혜경 여사에 관한 부분 부분은 사실 뭐 상처를 입으셨고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회복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은 사실 새벽 1시 반에 낙상을 해서 열상을 입었다. 이게 처음 뉴스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진상을 내놓고 아까 사진 같은 거 빨리 좀 다독거렸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우리든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런 거 없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비전, 희망 이런 걸 얘기하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도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 크라켄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댓글이 달린다든지 뭐 여론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게 딱 뜨는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잡혀 있는지 딱 뜨게 되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지난번에 뭐 드루킹 사태 이거는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있었던 팩트거든요. 그런 팩트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잘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대응하는 온라인 사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명선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시발단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과거의 정치사에 뭐 이런 오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나올 것이고 또 공명선거 문화를 만드는 각 당의 굉장히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런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관련된 사이트에 저희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네. 또 아주 그런 가짜 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뭐 여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공유하자 이런 얘기까지 좀 뭐 나오셨습니다. 좋죠. 뭐 네. 박 의원님이나 저희나 뭐 다 이제 제대로 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공명선거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분 공감대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자, 윤석열 후보 선출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오늘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볼 텐데 전국 지표조사 NBS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다자 대결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2%,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여당에서는 최근에 이 일주일 동안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상 자체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잘 치른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긍정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 컨벤션은 또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시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장, 대한민국을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본격적인 장은 정말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네. 자세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솔직한 자세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당선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당선 전망에 대한 여론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7% 이렇게 누가 당선될 것인가 전망으로 보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계속될 거란 보장도 없고 이제부터는 좀 정책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정책 대결로 가야 되고 우리 이제 선대위 꾸려지고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데 예. 공약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대위가 출범하면 함께 논의해서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걸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단 큰 틀의 공약은 만들으셨다.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예, 그래서 이제 후보랑 협의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의 여론조사 지난 한 주일 동안 2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언급하신 MBS는 7% 차이 났지만은 다른 것들 보면 대부분 10% 이상 크게 벌어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벤션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효과도 네.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론이 5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수렴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권 교체론에서 말하는 58대 32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 이 부분 여론이 많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기존 지지층도 좀 잡아야 되고요. 이런 여론 정권 교체론이 높다 보니까 좀 차별화도 가져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고민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뭐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것이 인위적인 차별화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후보는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부든 현 집권당에서 나오더라도 네.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사정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건 인위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역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차별화 이런 전략들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정치 시험대가
선대위 인선이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입 영순위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늘 아침 인터뷰,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또 김종인인가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그거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정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별개 사항이라고. 그게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흥선대원군은 누가 흥선대원군을 해? 어?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인데. 대선 선거판에 후보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후보 말고 대선판에 또 누가 정권을 갖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별스럽게 무슨 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의 정권을 갖고 뭐 또 선거판에 들어가면요. 총괄선대위원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뭐 킹메이커라는 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몇 번씩 합니까?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 선대위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선거판 배립니다. 그렇게 하면.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먼저 김종인 위원장, 내가 전권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 이거는 내가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보인다는 취지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에 집착하면 실패한다. 이 조언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죠.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들러리를 쓰지 않겠다, 허수아비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누구라도 선대위원장을 가든 선대본부장을 가든 허수아비 역할을 하러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짜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당연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요구하신 적이 없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통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선대위원 본부가 구성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처럼 반복되는 킹메이커 역할에 좀 비판 목소리도 내는 분이 있어서 결국 조율은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에서는 고종과 흥선대원군 이런 비유까지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예. 우원식 의원님이 쓰신 표현인데요. 네. 그보다는 김종인 전 뭐 비대위원장은 항상 갑을 관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갑을 항상 지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네. 갑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뭐 어떤 관계에서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정권을 갖고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왜냐하면 후보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뭐 선거는 큰 선거나 작은 선거나 결국 절박한 사람이 굽힐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절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는 다소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뭐 아주 큰 차이가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박빙의 선거에서는 후보가 결국 예.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 갑의 위치를 가지고 뭐 정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거를 지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권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본인 혹은 가족 관련 사법 리스트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선의 중요 변수인데요. 진척이 있을 것 같던 대장동 특검 관련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일관되게 모든 특검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관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형식과 조건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발언을 한 이후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뭐 못 받을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급물살을 타나 했는데 오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게 이중 플레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자체가 원칙론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불충분할 때 특검이 항상 도입돼 왔던 것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받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오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와 다를 게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특검을 뭐 오늘 시작해도 대선 후에 끝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또 사안마다 예를 들면 전 청부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부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언제든지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예. 특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진하면 하되 지금 당장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민주당 이런 입장인데요. 글쎄요. 미진하면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저는 벌써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예를 미진하다. 들면 유동규 씨가 던진 핸드폰 검찰에서 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반나절 만에 찾아냈거든요.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들어갔고 성남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참 공격하니까 그 뒤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에 벌써 미진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들어가야 된다. 다만 특검의 시간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선까지 120일, 특검은 90일 정도면 충분히 법 통과시키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 발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달아서 이러니까 사이다가 영 김 빠진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좋네요. 손이 차시네 이렇게. 손이 차셔. 사실 언론도 TV 보고 있으면은 거의 뭐 두 후보 얘기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정말 너무 안쓰럽습니다. 다 대통령들 자격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특검 얘기하셨는데 좀 전보다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취지인지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면 될까요? 나중에 저희 공보단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반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갈게요. 후보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윤석열 후보에도 선물한 책인데 일반 책입니다. 자, 그동안의 그 정치 활동의 궤적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절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절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단언하던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뭐 이제 저랑은 이제 그 동갑내기
고향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밥값도 남이 내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거든요. 네? 무슨 골프를 쳤다 뭐 지금 골프 뭐 안 돼. 골프의 그 그린피도 단 한 번도 누가 내준 적이 없어. 자기 건 자기가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니까 뭐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당연하고. 연일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2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휴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휴일 아침 한때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 2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5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